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내가 사는 곳은 작은 오피스텔 단지였고 주변엔 큰 건물도 없어서 밤이 되면 고요함이 감돌았다.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얼른 잠자리에 들었다. 잠결에 문득 깼을 때는 새벽 3시였다. 무언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가늘고 기괴한 소리에 귀가 솔깃해졌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무심코 커튼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오피스텔 주변엔 가로등 불빛도 희미해 대부분 어두웠다. 그런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대여섯 명 정도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움직이는 듯 했는데 그 모습이 뭔가 이상했다. 그들은 매우 느린 걸음으로 돛단배가 흔들리듯 앞뒤로 조금씩 흔들리며 이동하고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들의 키와 체형이 모두 동일한 듯 보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커튼을 닫고 침대로 몸을 돌렸다. 다시 잠에 들려고 노력했지만 그 단체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또렷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그 행동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어졌다. 다음날 나는 아침부터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주인에게 어젯밤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오피스텔 주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대답을 피하려 했다. 결국 그는 연한 한숨과 함께 오래전 이곳에서 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몇 년 전 나와 같은 대학생들이 이 근처에서 여름밤을 즐기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학교가 끝나고 모여 놀다가 빗길을 조심하지 못해 그만 인근 산속에서 차 사고로 전원 사망했다고 했다. 당시 그들의 실종 소식은 큰 이슈가 되었고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서 그들의 끈적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는 어젯밤의 광경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혹시 그들이 아니 설마 그러기엔 너무도 오싹하고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다. 마치 무엇인가 내게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다. 나는 다음날 밤에도 여전히 그들이 나타날까 싶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창밖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 어김없이 그 무리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차분히 걷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마치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해져 오면서 나도 모르게 창문을 꽝 닫고 말았다. 그리고는 불을 켜놓고 밤새 뜬 눈으로 보냈다. 아침이 오고 나서야 나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생각하며 그날 밤의 상황을 되짚어 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오피스텔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 이 세상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이 내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아마 결코 알 수 없겠지. 그 후로도 가끔씩 그 밤이 떠오르곤 했고 혹시나 지나가게 될까봐 그 근처로는 발길을 끄는 채 지냈다. 이렇듯 오래된 이야기들이 영혼을 부르는 것처럼 우린 그 이후에 그 오피스텔에서 이상한 현상을 많이 겪는다고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난 다시는 그곳을 찾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을 떠도는 것일까 아니면 나만의 상상 속 잔상일까? 공포는 진실을 모를 때 더욱 커지는 법이고 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여전히 어떤 답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밤의 기묘한 행진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두 번째 이야기.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졸업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동창들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모임은 서울의 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열렸고 오래된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나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낯익은 얼굴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였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예전과 변하지 않은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그런데 한 명 늘 중심에 있던 친구 민수가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고등학교 시절 내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 한 명이었다. 당연히 참석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친구들에게 민수에 대해 물어보자 모두들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수, 너 몰랐어? 민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갑자기 사라졌어. 한 친구가 말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묻자 친구들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야기는 이러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민수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친구들도 나름대로 수소문했지만 민수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는 떠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조만간 큰일이 날 것처럼 굴었다고 했다. 마치 무엇인가 두려운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임이 끝난 후 나는 민수가 항상 앉아있던 의자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그 공허한 의자와 민수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며칠 후 나는 민수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다. 도착한 날은 흐리고 우울한 날씨였다. 민수의 집에 도착하자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민수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고 나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자신의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애타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도 민수가 무사할 거라고 믿고 싶은데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민수가 사라진 그날의 상황을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수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매일 밤같은 꿈을 꿨다고 한다. 낯선 터널 속을 끝없이 걷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를 만나는 꿈이었다. 민수는 그 구덩이를 피하려 했다지만 꿈에서는 늘 모종의 힘에 이끌려 결국 그 속으로 빠지고 마는 끝이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민수는 진저리를 치면서도 꿈의 의미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아침이 되자마자 심각한 얼굴로 부모님께 말했다고 했다. 저는 가야 해요. 이젠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민수는 이미 결심이 선 듯했다. 그는 간단한 짐만 싸서 집을 나갔다. 그 후로 그는 영원히 사라졌고 가족은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다. 나는 민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민수가 꿨던 그 기묘한 꿈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마치 내가 두려움을 이해한 것처럼 나 자신이 그 꿈을 꾸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어느 날 현실이 되었다. 나는 꿈에서 터널을 걸었다. 터널 속은 을씨년스럽고 외로웠다. 내 한쪽엔 낡은 벽돌들이 쌓여있고 반대쪽엔 아무것도 없었다. 걷고 또 걷다 보니 드디어 꿈속의 구덩이에 다다랐다. 구덩이 속에서 무언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민수였다. 그는 나를 쓸쓸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야 왔구나.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나는 방 한 구석에서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다. 민수를 찾겠다는 마음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민수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나는 계속해서 민수의 흔적을 탐색하고 답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결말이 무엇일지는 나조차 알 수 없다. 검은 터널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떤 이유로든 민수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를 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했던 유명한 공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하실의 남자라고 불리며 여러 버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좀 더 길고 자세하게 각색해 보겠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부모님과는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 자취를 하게 되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루는 아르바이트에서 늦게 돌아온 날이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썩은 것 같은 불쾌한 냄새였다. 하지만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찾아도 알 수가 없었다. 피곤함에 그저 대충 방 청소만 하고 잠이 들었다. 그 후로도 며칠간 냄새는 계속되었다. 심할 때는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그 후에도 계속 냄새가 빠지지 않자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집주인은 원룸을 둘러보며 간단한 점검을 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찾아낼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이 들려 하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원룸 아래층은 공용 지하실이라 밤에는 아무도 있지 않을 곳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경비실로 내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경비 아저씨는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내가 들은 소리가 바람 소리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나는 그 두드리는 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경비원과 함께 지하실을 살펴보기로 했다. 지하로 내려가 문을 여는 순간 끔찍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경비원과 나는 손전등을 켜고 지하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리고 지하 한쪽 구석에서 바닥을 바라보던 경비원이 칙칙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거기에는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손때가 잔뜩 묻고 낡은 그 일기장을 펼쳐본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기에는 나의 일상과 집안의 모습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방안의 모습을 엿보고 기록한 것 같았다.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는 소름 끼치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후로도 가끔 지하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끔찍했던 경험은 내 기억 한편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새로운 곳에서 나는 한결 편안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 몇 년 후 그 일이 거의 잊혀질 무렵 난 우연히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내가 살던 그 원룸에서 한 남자가 불법으로 거주하며 각 방의 세입자들을 몰래 도청하고 관찰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체포되기 전까지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 기사는 다시 한번 나를 소름 돋게 했다. 내가 이사를 가기 전에 그 남자가 체포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일이 남긴 공포는 긴 시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주변에 알 수 없는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면 한 번쯤은 주위를 천천히 돌아보길 바란다. 때때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으니